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실화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29살의 작은 소도시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격이 조용한 편이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책을 정리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 더 편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꼼꼼한 성격이라 뭔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제가 자란 곳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농장이었어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였지만 아버지께서 정성껏 키우신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고 정성이 필요한 일인지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배웠죠. 그런데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남편 민호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정반대로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저 같은 내성적인 사람을 좋아해 준다는 게 신기했죠. 연애할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 말했거든요. 서연아, 너랑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되자.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첫 시댁 방문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남편 집은 대대로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집안이었거든요. 처음 농장을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농장과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어요. 끝없이 펼쳐진 사과나무들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면서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농장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터전이야.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이만큼 키우신 거지. 정말 장관이었어요. 사과꽃이 만개했을 때였는데 하얀 꽃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확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시아버님을 처음 뵈었을 때도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키가 크시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신 분이셨거든요. 시아버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너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정말 고맙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어릴 때 농사일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리니 시아버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거든요. 그래, 그럼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농사를 기피하는데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니 든든하다. 시아버님께서 농장 곳곳을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사과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애정이 담긴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는 언제 심었고 저 나무는 어떤 품종이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서연아, 이 농장도 언젠가는 젊은 손이 맡아야 한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너라면 이 농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기뻤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이런 큰 농장을 제가 과연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남편은 옆에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서연이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농사에 대한 이해도 있고 꼼꼼한 성격이니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시아버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나중에 제게 어떤 시련을 가져다 줄지는요. 저녁 식사 때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했어요. 시어머님께서도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민호의 여동생 지연이도 저를 언니처럼 따라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분이 계셨어요. 바로 남편의 큰형이요. 아주버님은 첫인상부터 뭔가 위압적이었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직했는데 말할 때마다 다른 가족들이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를 처음 봤을 때도 위아래로 훑어보듯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민호가 그렇게 자랑하던 애구나. 도서관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아주버님께서 빙긋 웃으시긴 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어요. 진심으로 반가워하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농장 일은 도서관 일과는 차원이 다를 텐데 괜찮겠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안 방식이 있어. 잘 따라와 봐. 그때는 그냥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식사 후에 남편과 단둘이 산책을 했는데 그때 남편이 말했거든요. 형이 좀 까칠해 보였지? 원래 성격이 그래.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응, 괜찮아. 이해해. 그때는 정말로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버님께 이 집안의 맞이로서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시댁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되었는데 잠들기 전에 제가 늘 하던 습관을 했어요. 작은 일기장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는 거였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시댁에 갔다. 시아버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농장도 정말 크고 아름다웠다. 시아버님께서 나를 믿고 농장을 맡기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기쁘면서도 부담스럽다. 아주버님은 조금 엄격해 보이시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다. 민호 씨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때만 해도 정말 순진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농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어요. 아침 해가 사과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시아버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일찍 일어났구나. 농장이 어때?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아름다워요. 아버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쏟으셨는지 느껴져요. 고맙다. 이 농장이 우리 가족의 터전이자 생계수단이야. 앞으로 너와 민호가 이 농장을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시아버님의 기대와 신뢰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 농장에서 느꼈던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물어봤어요. 어때? 우리 집 괜찮지? 정말 좋아. 특히 아버님이 너무 좋으셔. 다행이다. 아버지가 너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농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결혼 후 본격적으로 시댁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저는 아주버님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범적인 큰아들처럼 보였거든요. 아주버님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농장 일을 시작하셨어요. 일꾼들에게 그날의 작업 지시를 내리고 직접 밭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성실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님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정말 든든한 아들이야. 아주버님은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셨어요. 어떤 농작물을 언제 심을지, 어느 업체와 거래할지
모든 걸 아주버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회의라고 해도 사실상 아주버님께서 결정한 걸 다른 가족들이 듣는 자리에 가까웠어요.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이니까 집안일을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께서 제게 농장 일을 가르쳐 주실 때였어요. 사과나무 가지치기 방법부터 시작해서 비료 주는 시기 병충해 방제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농사일을 도와본 경험이 있어서 금방 익혔어요. 서연아 정말 잘한다. 농사는 역시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내가 정성을 다하는 게 눈에 보인다. 시아버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를 칭찬하실 때마다 아주버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식사 때였어요. 시아버님께서 제가 정리한 농장 일지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서연이가 정리한 일지를 보니까 정말 체계적이구나.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눈에 들어와. 그때 아주버님이 젓가락을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농사는 오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하는 일이 얼마 안 되니까 저렇게 단순하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좀 상했어요. 저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한 건데 마치 제가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참았습니다. 아주버님께서 그날 피곤하셔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데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제가 뭔가 제안을 하면 아주버님은 항상 부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친환경 농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친환경이 대세라던데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까 아주버님께서 코웃음을 치셨어요. 친환경? 그런 거 하다가 망한 농장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하면 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마. 그럴 때마다 신랑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형님과 저 사이에서 곤란해하는 기색만 보였을 뿐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씩 서운했어요. 긴가민가 했던 아주버님의 적대적인 태도가 명확해진 건 제가 농장, 회계 업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업무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익숙했거든요. 농장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주버님, 농장 장부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그때 아주버님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거든요. 장부는 제가 직접 관리하니까 신경 쓰지 마. 며느리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걸 요구한 것처럼 반응하시니까요. 시어머님께서는 저와 아주버님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님은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셨거든요. 서연아 고생이 많다. 준호가 좀 까칠해도 이해해라. 원래 성격이 그래.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이 단순히 까칠한 성격이 아니라 저를 의도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 생각이 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농장 일꾼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가 오시고 나서 농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니 기뻤어요. 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말을 들으셨나 봐요. 그날 저녁에 아주버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아주버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긴장이 되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아주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농장 일꾼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위아래 구분은 해야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농장 운영에 대해서도 함부로 의견 내지 말고. 이 집안은 이 집안만의 방식이 있다고.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꾼들과 인사 나누고 함께 일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농장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왜 잘못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날 밤에도 일기를 썼어요. 하루하루 겪는 일들을 기록하는 게 제게는 스트레스 해소가 되었거든요. 아주버님께서 나를 견제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왜 그러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시아버님은 나를 좋아해 주시는데 아주버님만 유독 나를 못마땅해 하신다. 신랑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게 되었고 뭔가 제안을 할 때도 한참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아버님의 반응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여전히 제게 농장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의견을 물어보셨거든요. 심지어 아주버님이 없을 때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서연아, 내 생각은 어때? 올해 사과 판매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시아버님께서 진심으로 제 의견을 궁금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싫어하실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걸 관찰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의 행동 패턴이나 말씀하시는 방식, 농장 운영하는 방법까지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대화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휴대폰에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참고하려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농사 관련 정보들을 까먹지 않으려고 녹음해 두는 거였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게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어느 날은 아주버님께서 시아버님께 보고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올해 사과 판매량과 수익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직접 봤던 출하량과 아주버님이 말씀하시는 수치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주버님이 저를 견제하는 이유가 단순히 시기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때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아주버님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농장 일은 계속되었어요. 저는 최대한 아주버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아주버님의 견제는 더 심해졌어요. 마치 제가 이 집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걸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농장의 큰 행사인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가 사과 수확의 절정기였거든요.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였어요. 저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과 따기에 매달렸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따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팔도 저렸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제가 직접 기른 사과는 아니지만 수확에 참여한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수확이 끝나고 나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올 한 해 농사의 결산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과를 수확했고 어느 업체에 얼마에 팔았는지 모든 걸 정리해야 했거든요. 아주버님께서 그 일을 혼자 담당하고 계셨는데 저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문서 정리에 익숙했으니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형님, 제가 회계 정리 도와드릴게요. 컴퓨터로 표 만들어서 정리하면 훨씬 깔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됐어. 나 혼자 하는 게 편해. 하지만 시아버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서연이가 도와준다는데 같이 하지 그래. 요즘은 컴퓨터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던데. 시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버님도 어쩔 수 없이 승낙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이 정리해 놓으신 장부를 받아서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수확량, 판매량, 거래처별 단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거든요.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라는 업체에 사과 1000상자를 팔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출하된 양은 800상자였다든지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도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거래처 이름이었어요. 장부에는 분명히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고 전화번호로 연락해봐도 연결이 안 되는 곳들이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 업체요. 처음 보는 업체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속 거래해 오던 곳인가요? 시아버님께서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이상하네. 이 업체는 처음 보는데 준호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때 아주버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마치 우리 대화를 듣고 계셨던 것처럼요. 시아버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아주버님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셨어요. 아, 그 업체요? 일회성으로 거래했던 곳이에요. 소량만 팔았어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지만 제가 본 기록으로는 그 업체와 상당한 양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소량이 아니라 전체 판매량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양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저는 혼자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봤던 출하 현장과 장부의 기록을 대조해 봤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제 판매량보다 장부상의 판매량이 훨씬 적었어요. 그리고 일부 금액은 아예 기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수익의 일부를 빼돌리고 있다는 게 거의 확실했어요. 그 누군가가 아주버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농장의 모든 거래를 아주버님이 담당하고 계셨거든요. 다른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구조였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이런 의심을 품는 제 자신도 싫었고,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에 가족회의가 있었어요. 올해 농사 결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주버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본 실제 숫자와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서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30% 정도 감소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걸로는 오히려 작년보다 수확량이 늘었어야 했어요. 품질도 좋았고 가격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리한 자료로는 수확량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 같은데요.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때 아주버님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하면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농사는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그냥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장부는 내가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 있어. 함부로 의심하지 마. 그때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서연이 말도 일리가 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 하지만 아주버님은 더욱 격해지셨어요. 아버지, 이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 함부로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저도 이제 이 집 식구인데 여전히 외부인 취급을 받는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주버님이 갑자기 제 쪽을 보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쟤는 농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괜히 어른들 일에 끼어들려고 하네요. 이 집안은 이 집안만의 전통과 방식이 있어요. 그걸 함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농장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한 건데 마치 제가 집안을 망치려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시니까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어요. 저는 농장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왜 그걸 방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장부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자는 건데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뭘 방해해?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그때 신랑이 말했습니다. 형님, 서연이도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는 신랑이 제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을 들으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서연아, 너도 형님께 죄송하다고 인사드려. 농사는 정말 복잡한 거야. 신랑은 제게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과하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냥 확인해 보자고 한 것뿐인데. 서연아, 집안 분위기 더 나빠지게 하지 마. 신랑의 그 말이 정말 서러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게 아주버님의 견제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를 더욱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고 다른 가족들도 어색해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다. 아주버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장부에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 보지도 못하게 한다. 더 속상한 건 신랑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외부인일 뿐인 걸까? 그때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아주버님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대화들은 빠뜨리지 않고 녹음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가족회의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졌어요. 아주버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고 시어머님도 뭔가 어색해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시아버님만은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남편과의 관계였어요.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저는 정말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해. 장부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확인해 보지도 못하게 하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그만해. 형은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의심하는 게 말이 되니? 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 말은 안 들어줘? 너는 아직 이 집 사정을 잘 모르잖아. 형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 농장을 지켜왔는데.
남편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상한 걸 발견해서 확인해 보자고 한 건데 마치 제가 집안을 망치려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장부에 없는 업체 이름이 적혀 있고 숫자가 안 맞는데도? 서연아, 제발 그만해. 괜히 집안 분위기만 더 나빠져.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 줄 몰랐어요. 며칠 후에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이야기해 봤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서 말이에요. 여보, 이것 좀 봐. 이 거래처 전화해 봤는데 연결이 안 돼. 그리고 이 출하량도 내가 직접 본 거랑 달라. 남편은 제가 정리한 자료를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아, 몰라. 나는 농장 일 잘 모르니까 형한테 물어봐. 아주버님한테는 이미 물어봤다고.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시고. 그럼 그게 답이지 뭐. 서연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하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분명히 이상한 게 있는데 그걸 지적하는 저보고 예민하다니요. 나는 예민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걸 발견해서 말하는 거야. 왜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너 이 집에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주인 행세? 나는 이 집 가족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게 주인 행세야?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 형님이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잖아. 남편은 끝까지 아주버님 편이었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힘들 때 의지하자고 약속했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일기를 썼어요. 남편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혼자인가? 아주버님의 이상한 행동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주버님과 둘이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복도에 숨어서 들어봤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형님, 서연이가 계속 장부 얘기를 해서 곤란해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라고 했잖아. 여자들은 원래 참견하기 좋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연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파고들려고 해요. 일단 너가 잘 달래봐. 농장 일은 남자들이 하는 거라고 확실히 못 박아줘. 그 대화를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저를 달래는 게 아니라 아예 아주버님과 함께 저를 막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형님, 혹시 정말 장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몰라도 돼. 그냥 너의 마누라만 잘 관리하면 돼. 형님, 이 집안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나 때문이야.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농장 운영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주버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정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단순히 아주버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니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마주 앉아 있는데 정말 어색했어요. 어젯밤 들은 대화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아주버님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내 태연한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이 뭘 숨겨? 어젯밤에 아주버님이랑 나 얘기하는 거 들었어. 그때 남편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들켰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뭘 들었는데? 아주버님이 나를 관리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농장 일은 남자들이 한다고 못 박으라고 했지?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좀 복잡한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뭐가 복잡해? 장부에 이상한 게 있으면 확인해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집안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형님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실 거야. 남편은 끝까지 아주버님을 감쌌어요. 자신의 아내보다 형님이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이 집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는 영원히 외부인이라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영원히 외부인일 뿐이라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배신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결혼할 때 서로 편이 되어주자고 약속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가족들 편만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아주버님은 저를 견제하고 남편은 저를 외면하고 다른 가족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오직 시아버님만이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의심스러운 대화는 빠뜨리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믿었던 남편이 얼마나 깊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도 말이에요. 남편마저 저를 외면한 후로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 집에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매일매일이 외로웠고 아주버님의 견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농장 일에만 매달렸어요. 적어도 일을 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하거나 밭에서 잡초를 뽑을 때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농장 끝자락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다른 가족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라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 거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옆집 농장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김순례 할머니라고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작은 배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잡초 좀 뽑고 있었어요. 아이고, 혼자서 이런 넓은 곳을 다 하려고 하네. 잠깐 쉬었다 해요. 할머니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요즘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께서 가져오신 물을 마시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금세 눈치채셨더라고요. 아가씨,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네. 시집살이가 힘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랑 나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어. 농사는 원래 힘든 일이야. 하지만 가족들이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농장 일이 끝나고 나서
할머니 댁에 들러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동네 사람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성격인지 모든 걸 꿰뚫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저희 시댁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할머니께서 잠깐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지. 동네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났어. 그런데요? 큰아들은 좀 다르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 할머니의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느꼈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농장 일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 있나요? 할머니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혹시 이상한 거 눈치챘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농장 수익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이상하더라고. 작황은 오히려 좋아졌는데 말이야.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의심했던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할머니 혹시 농장 장부 같은 거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장부는 어렵겠지만 실제 거래하는 모습은 볼 수 있지. 트럭이 언제 오고 가는지, 출하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야.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정보는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언제 어느 업체와 거래하는지, 실제 출하량이 얼마나 되는지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 할머니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가씨,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요즘 밤에 트럭이 자주 온다더라고. 밤에요? 응, 새벽 2, 3시쯤에 조용히 와서 뭔가 싣고 가더래.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밤중에 몰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아가씨 혹시 증거 같은 거 모아두고 있어? 내 일기도 쓰고 녹음도 하고 있어요. 잘했어. 나중에 그게 다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해. 들키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이 고마웠어요. 이 세상에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아가씨, 우리 할아버지 친구가 농산물 중간업체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얘기요? 너희 농장 이름으로 거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 가격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판다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아주버님이 정말로 수익을 빼돌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팔고 차액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였던 거죠. 할머니, 그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래? 직접 만나볼 거야? 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런 일에 깊이 관여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시아버님도 모르고 계시는 일인데. 할머니께서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가씨 조심해야 해.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 전문가요? 변호사 같은 사람 말이야. 이런 일은 법적으로 접근해야 해.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저는 도서관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변호사 선생님을 떠올렸어요. 젊은 분이셨지만 실력이 좋다고 소문난 분이었거든요. 며칠 후에 용기를 내서 그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주저했지만 할머니의 격려를 생각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일했던 서연입니다. 혹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생님께서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물론이죠. 어떤 일이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농장 장부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 가족들이 확인을 거부한다는 것,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까지요. 증거가 충분하면 어떤 권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모으신 자료들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변호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들으니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혼자 상상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니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께 그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세요. 잘했어, 아가씨.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할머니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오랫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로 아주버님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견제도 그만큼 심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알아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농장 일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나타나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굳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일꾼들이 모두 작업을 멈추고 아주버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아주버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농장 운영에 관한 지시는 저에게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따르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다른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일꾼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무시하다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별 뜻 없어요. 그냥 혼선을 피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일꾼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다들 어색해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의도적으로 저를 따돌리려고 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일꾼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곤 했는데 그날은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동네 장터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몇몇 상인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아, 그 집 며느리네. 맞아. 욕심이 많다고 하던데. 시집 와서 농장을 차지하려고 한다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무슨 소문이 돈 것 같은데. 할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벌써 그런 소문이 돌았구나. 무슨 소문이요? 큰 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하고 다닌대. 시집 와서 농장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주버님이 저를 막기 위해서 아예 동네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시아버지를 꼬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도 하더라고.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아주버님의 계획이 보였어요. 저를 욕심 많은 며느리로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게 하려는 거였죠. 그러면 제가 뭘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정보대로 밤늦게 농장을 지켜봤어요. 새벽 2시쯤 정말로 트럭이 왔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주버님이 나와서
트럭 기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창고에서 사과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세어보니 약 200상자 정도였는데 이건 장부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거래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아주버님의 얼굴과 트럭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아주버님이 어떤 업체 대표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이번 달분 정산은 언제 할까요? 아, 그래요? 현금으로 받을게요. 계좌로 하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 통화를 끝까지 녹음했어요. 아주버님이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변호사님께 그 증거들을 보여드렸더니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횡령과 배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정말요?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시고요.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아주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주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아주버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나에 대해서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던데. 혹시 넌 아니겠지? 아주버님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뭐가 사실인데? 아주버님이 농장 수익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요. 그 순간 아주버님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밤에 몰래 사과를 팔고 계신 거 다 봤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거래하시는 것도요. 아주버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감히 나를 의심해? 이 집안을 누가 지켜왔는데? 지키는 게 아니라 이용하신 거잖아요. 뭐? 이용하다고? 그때 아주버님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도 모르시는 거래를 하시면서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저도 이 집 가족이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가족? 내가 언제부터 가족이었어?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주제에. 아주버님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한다는 건 제가 핵심을 찌른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그럼 시아버님께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뭘 말한다고? 아주버님이 농장 돈을 빼돌린다고요. 증거도 다 있어요. 그때 아주버님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증거? 뭔 증거가 있다고 그래?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밤에 찍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아주버님이 트럭에 사과를 싣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이 그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이걸 어디서? 아주버님이 하신 일은 다 기록해뒀어요. 통화 내용도 녹음했고요. 그때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니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거 내놔. 안 돼요. 이건 중요한 증거예요. 우리는 휴대폰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밤중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주버님과 저는 그제야 서로를 놓았어요. 시아버님께서 우리를 번갈아 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님께서 나타나신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주버님이 농장 수익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 밤에 몰래 거래하는 것, 현금으로 받아서 흔적을 지우는 것까지 모든 걸 다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준호야, 이게 사실이야? 아주버님은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셨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아셨나 봅니다.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농장 운영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나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어?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컸나 봅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님은 계속 우시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아버님께서 결정을 내리셨어요. 준호야,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빼돌린 돈을 모두 돌려놓고 앞으로는 농장 일에서 손을 떼라. 하지만 저는 그걸로 끝낼 수 없었어요. 이미 변호사님과 상의한 상태였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시아버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가족 간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셨나 봅니다. 서연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가족끼리 해결하면 되잖아. 남편도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횡령이고 배임이에요. 제대로 처벌받아야 해요. 아주버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가족을 법정에 세우다니. 아주버님이 먼저 가족을 배신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다툼이 계속됐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변호사님과 함께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봤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님은 저를 원망하시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만은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잘했어, 아가씨.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변호사님도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힘들겠지만 끝까지 가야 해요. 이런 일들이 묻혀서는 안 돼요.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아주버님이 빼돌린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3년 동안 약 2억 원 정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농장 돈으로 투자를 했다가 잃어버린 거였죠.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정말 떨렸어요. 법정에 서는 것도 처음이었고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증언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아주버님의 변호사는 저를 공격했어요. 피고인은 오랫동안 농장을 성실히 운영해 왔습니다. 고발인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농장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증언했어요.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일기장에 적어둔 기록들, 녹음한 대화 내용들, 밤중에 촬영한 영상까지 모든 걸 법정에 제출했어요. 이 일기장은 제가 시집온 첫날부터 매일 써온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버님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판사님께서 일기장을 자세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군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아주버님이 계좌로 하면 흔적이 남는다고
말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아주버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변호사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중 거래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결정타였어요. 아주버님이 직접 사과 상자를 트럭에 싣는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 영상은 올해 10월 15일 새벽 2시에 촬영한 것입니다. 장부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거래였어요. 그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남편을 봤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판사님께서 아주버님에게 물어보셨어요. 피고인 변명할 것이 있습니까? 아주버님은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니 결국 인정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님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시아버님도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요. 판결이 나왔을 때 법정은 조용했어요. 아주버님은 실형은 면했지만 빼돌린 돈을 모두 돌려줘야 했어요. 그리고 농장 운영권은 저에게 정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올 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가족들을 법정에 세웠다는 무거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서연아 고생 많았다. 아버님, 내가 옳았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이제 내가 이 농장을 이끌어가라. 시아버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보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하자고? 형을 감옥에 보낼 뻔한 주제에 아주버님이 잘못한 거잖아. 가족보다 법이 더 중요했나 봐. 남편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서러웠어요. 끝까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보니 이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농장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중요했어요. 시아버님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농장을 성공시켜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어요. 드디어 끝났다. 힘들고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이겨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견제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의 주인이다. 재판이 끝나고 농장 운영권을 넘겨받았지만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농장 전체를 책임진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아주버님은 판결 이후 집을 떠나셨어요. 시어머님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만족하시겠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누구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아주버님은 끝까지 저를 원망하고 계셨거든요. 아주버님,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옳은 일? 가족을 파괴한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저를 용서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떠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준호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너는 잘못이 없어. 옳은 일을 한 거야.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다. 시어머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걸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시아버님만은 저를 끝까지 지지해 주셨어요. 서연아, 힘들겠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농장을 더 좋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다. 시아버님의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믿어준다는 게
위안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남편과의 관계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에도 남편은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 나는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야.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처음처럼. 처음처럼.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거든요. 농장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일꾼들 관리부터 시작해서 출하 계획 거래처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다행히 할머니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가씨, 농사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천천히 배우면 돼.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얼마나 끈기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할머니의 격려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일할 때 배웠던 체계적인 정리 능력이 농장 운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계획한 대로 사과를 출하할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했거든요. 이 사과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났어요? 저희 농장에서 직접 기른 거예요.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보니 보람을 느꼈어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중간 업체에만 의존했던 것과 달리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니까 수익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친환경 농법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부 구역에서만 시도해 봤는데 결과가 좋더라고요. 농약을 덜 쓰니까 환경에도 좋고 소비자들도 선호했습니다. 서연 씨 농장이 요즘 정말 잘 된다던데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이상하게 봤던 사람들도 농장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인정해주기 시작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농장 운영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수익도 예전보다 30% 정도 늘었고 일꾼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우리도 일하기 편해졌어요. 일꾼들이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 정말 이 농장의 주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동안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내가 옳았어. 남편의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쉽기도 했거든요. 진작에 저를 믿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그러자.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농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익은 2배로 늘었고 지역에서도 모범 농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거든요.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한 사과들은 품질이 뛰어나서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사과밭 사이를 걸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년 전 이 일기장에 처음 글을 썼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당당한 농장 경영인이 되었다.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모든 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이제는 누구도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달빛에 비친 사과나무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제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제가 이겨낸 시간들을 떠올리며 힘을 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을 수 있었던 거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외로워도 결국에는 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